네, 이번 시간에는 재생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학의 기본 생각해야 될 구성 요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생의학용 생체 재료의 어떤 종류들을 시작으로 발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재생의학에 사용하는 세포 소스로 주로 이제 줄기세포들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류와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줄기세포로 사용을 초창기부터 해왔던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연구의 폭들이 넓어지고 있는 역분화줄기세포까지 한번 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살펴보면 고등동물은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하등 동물들은 재생 능력이 좀 뛰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플라나리라든가 갑각류, 엠브리오, 엠브리오 같은 경우는 이 할구 하나를 떼더라도 하나의 이제 개체가 이제 될 수 있는 영향들을 갖고 있고요. 재미있게도 복잡성들이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 대한 능력들은 떨어지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조직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생 능력이 조금 높은 측에 속하는 게 있고, 중간, 그 다음에 망가지면 재생이 거의 되지 않는 심장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거의 안 되는 조직 같은 경우가 망가지면 어떻게 이제 치유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재생의학적인 요구가 높고요. 마찬가지로 뼈라든가 연골에 대해서도 재생의학적 요구도가 높고, 신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조직공학에서 손상된 기능,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을 재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은 티슈 엔지니어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장기, 즉 생분해성도 갖고 생체 적합성도 있고 생체 기능성도 갖고 있는 생체 재료 같은 걸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것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의 융합 연구들이 강화되고 여러 연구 역량들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모든 인공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 상품으로도 이제 나와서 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미래에는 이제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서 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의료계와 공학계가 서로 이제 만나서 의사소통들을 잘 하게 되면 좀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상황에서 망가지게 되면 리페어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섬유화가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원래 있는 조직들이 잘 워킹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운드 힐링을 할 때 기존 조직들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여기에 이제 섬유화까지 안 되도록 하는 작업들에 대한 노력은 하지만 이때에도 이제 어떤 스카 같은 것들이 남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재생에 대한 관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스테이블한 티슈가 망가지고 나면 남은 티슈가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커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보다는 완벽하게 하나의 티슈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치료로 가게 된다면 좀 다른 개념의 치료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티슈 엔지니어링을 할 때 어떤 조직들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원, 소스죠. 이것들은 다량으로 그리고 사람의 세포하고 동일한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썼다가 어덜트 스템셀을 쓰기도 하고 지금은
역분화 줄기세포까지 이제 세포 소스원들이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가 있더라도 그 세포 바깥을 구성하는 그 지지체라고 하는 그 ECM,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메탈, 세라믹 또는 폴리머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세포가 있고 지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들 간의 인터액션 같은 또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시그널들, 그로스 팩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주는 자극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ECM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초창기 이제 금속이 세라믹, 고분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금속 재료들은 뼈가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썼던 이유가 성형, 가공, 뭐 강도 이런 측면들이 있죠. 단점들은 금속을 쓰다 보니까 생체 친화성이라든가 부식성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됐었고, 티타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지 관절, 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생체 친화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체에 좀 적합한 세라믹 재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여러 재생의학 재료들을 썼는데 내열성들이 좋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단점은 세라믹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성형성이 조금 어려운 데다가 깨지기 쉬운 측면들이 있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치과 재료에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성형성도 개선을 하고 생체 적합성도 이제 개선한 그 시료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내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혈관이라든가 플렉스반 것들을 그 만들 때 사용하는 인공 재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본으로 그 의료용 고분자들을 개발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테스트를 거칩니다. 하나는 혈액 적합성에 대한 고려를 하는데, 주로 이제 혈전이 만들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혈액 성분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혈전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여야 하고, 그리고 생체 조직하고 그 낮은 상호작용, 즉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조직 적합성에 대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좀 유독 이쪽 파트의 인력들이 좀 적은 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체공학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측면에서 갖춰야 될 측면들을 보게 되면, 우선 스캐폴드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3차원적인 그 티슈의 구조를 잘 그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세포가 잘 붙도록 하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포하고 그 들어갔을 때 원래 있던 숙주세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개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지지체 그리고 매개체 역할들을 다 잘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그 생분해성 특성을 갖춰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다른 여러 부작용에 대한 측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요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체공학 또는 신소재 이것들을 개발하는 학과라든가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포의 그 소스에 대한 측면인데요. 그 완전히 분화된 세포들은 증식의 어려움들이 있죠.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식의 어려움이 없으면서 그 여러 그 조직에서 필요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들의 단초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1998년에 엠브리오닉 스템셀에 대한 겁니다. 그 배아의
그 세포의 내부에 있는 이너셀 매스들을 끄집어내서 체외에서 키웠더니 증식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포가 갖고 있는 분화의 그 다양한 능력들을 잘 갖고 있는 상태로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들까지 확장이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배아가 되고 이 할구들은 하나씩 그 떼내서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능력을 전분화형 그 토티포텐티를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배아가 점차 분열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롤을 부여받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태아를 형성해라, 태반을 형성해라 라고 하는 이너셀 매스와 트로펙토돔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화가 일어나는 배반포 단계가 되고, 이때 이너셀 매스를 끄집어내서 배양을 했더니 그 다분화능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키워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완전히 그 태어나서 생기는 세포들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포가 전혀 전무하냐 봤더니, 전체의 태아의 모든 조직들을 만들 수 있는 전분한 그 다분화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의 조직 세포들을 그 분화시켜낼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의 형태들을 발견을 해서 그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그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들은, 세포가 그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때 분화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토티포텐트에서 전체의 모든 조직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을 토티포텐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배아의 할구가 이제 그런 영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다분화능이라고 하는 플로리포텐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은 엠브리오널 스템셀의 이너셀 매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포텐트라고 해서 몇몇 그 리니지에 해당하는 그 몇몇 그 세포들을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고, 얘네들은 주로 성체줄기세포, 대표적으로 헤마토포이드 스템셀들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화된 세포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딸세포들을 만드는 능력만 갖고 있고, 그런 것들 유니포텐트 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할구일 때 토티포텐트를 갖고 있다가, 이너셀 매스는 플로리포텐트를 갖고 있다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분화를 다 이제 하게 되면 이쪽 세포들은 유니포텐트, 그리고 그 노화라고 하는 한계점들을 갖게 되는 세포군으로 분화 메커니즘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조직공학에서 쓸 수 있는 소스들을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는 배아줄기세포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워낙 커서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배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개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생명윤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블럭이 걸려 있는 상태이죠. 초창기에 만들었던 배아줄기세포 한 90여 종만 지금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 확장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그 다양한 세포로 분화하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 녀석들은 암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나의 배아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배아를 쓰는 거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연구용 이외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의 그 윤리 문제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제대열 줄기세포라든가 성체 줄기세포들을 사용했었죠. 분화가 일정 정도로 가능하고 획득도 뭐 쉬운 측면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 세포 숫자가 충분히 증식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들은 그 대량으로 그 많이 이제 얻지 못하는 측면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따랐었습니다. 이러한 그 것들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연구 컨셉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두 개체가 수정을 해서 세포를 만들면 EN이라고 하는 그 유전체를 하게 되는데, 이 유전체들은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해서 뭐 조직들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갖고 있는 EN이라고 하는 유전체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상태의 유전체가 어떤 것들은 뇌로, 어떤 것들은 심장으로 워킹을 하게 하는 부분들은 그 유전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요소들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해서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렇게 에피제네틱한 개념들로 세팅되어 있는 세포들을 그 세팅되기 전 상태로 돌려낼 수 있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 한번 분화된 그 배아 그 할구에서 어떤 뭐 피부 세포로 분화가 되면 이 피부 세포는 요 할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만들 수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가, 그 역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로 그 돌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복제양들이 1997년도에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안 윌머트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완전히 그 소마틱 셀로 되어 있는 체세포에 어떠한 팩터들을 적절하게 가한다면 그 프로그래밍 되기 전 단계, 즉 리프로그래밍 단계로 바꿔서 그 세포들이 마치 스템셀의 역량을 갖고 있는 상태로 거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연구들에 대한 내용으로 초창기에는 그 난자의 세포질을 이용하면 그런 역량들이 일부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줄기세포들하고 퓨전을 시키면 그런 능력이 있더라,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부분들을 임팩시키면 되더라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그 첫 번째로 그 난자의 세포질을 이용한 해기식 기법으로 이렇게 배아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배아를 만들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만들면 분할을 거쳐서 본인의 치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하다가, 이런 것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님이었는데 여러 가지 페이크들이 발견되면서 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난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공유받아야 된다는 하는 측면들 때문에 약간의 윤리적인 제한점들이 있게 되는 플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난자를 공유하고 자기 자식의 어떤 유전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것들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아직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신야 야마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본 결과 이 네 가지 팩터들을 이 파이브러스트에 가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스템셀 라이크 셀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만들었다고 해서 역분화 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또는 iPS 셀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립니다. 저렇게 그 만들어내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냐면 겸상적으로 빈혈증에 있는 거에 있는 문제가 되는 블러드 셀을 끄집어내서 그 이러한 제네티컬리 그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치유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제네티컬리로 수정하는 그 방법들을 할 때 조금 증식이 용이하고 분화가 그 쉬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역분화 줄기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적용해서 그 세포 치료제로 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iPS 셀이 나오고 나서 클리니컬리 적용 분야에 대한 논문들이 그 나오게 되고, 그 결과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역분할을 할 때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 말고도 외부에 일정한 모리큘들을 가해주게 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리프로그래밍들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역분화 줄기세포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쪽 측면에서는 거꾸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복제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분화된 것도 뒤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뒤로 돌리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다. 그리고 뒤로 돌리고 나면 증식할 수 있는 스템셀에 대한 연구들이 합쳐져서 2006년도에 이것들의 지식들을 융합된 그 역분화 줄기세포를 야마나카가 그 얘기를 하고, 이 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클리니컬리 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파워풀하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면서 2006년도에 논문이 나오고 단지 6년 이후에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는 거고, 지금은 거의 그 역분화 줄기세포가 이쪽 세포 소스, 그 다음에 여러 분화 컨트롤 재생의학의 그 파워풀한 그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화라고 하는 측면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어떤 그 스템셀에 있는 친구가 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전에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산골짜기 모델로 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가 어느 골짜기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분화하는 게 결정이 되고요. 이게 분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다른 리니지로 그 교차 분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영구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그 거꾸로 올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세포의 분화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 가능하다라는 영역들로 그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연구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마우스에서 되고 뭐 사람에서도 되고 드럭 디스커버리, 여러 세라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죠. 결론적으로 누가 탔냐면 그 길을 연 야마나카와, 그리고 처음으로 개구리에서 분화된 세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던이 이제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역분화 줄기세포, 그 인듀스드 플리포텐트 스템셀이 갖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적인 좋은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의 그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사람마다 그 줄기세포들을 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개개인적인 그 유전적인 특성들을 반영한 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문제되어 있는 유전적인 거를 케어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치유하는 세포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사람들이 동물 실험을 꼭 해야 되냐, 약을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하고 윤리적인 문제는 없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한테 그 효과를 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 그 사람의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실험적으로 컨트롤한다면 사람 세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생리적으로 어떤 소스에 해당하는 세포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사람한테 투여하는 효과와 거의 비슷한 것을 인비트로에 있는 사람 세포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 전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까지 어플리케이션이 확장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 투여도 많이 되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여러 이제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면서 그
위드드롤 되는 케이스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람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일상 건강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강한 사람들한테 테스트하기 전에 그 0.5상으로 해서 미리 그 사람 세포로 톡시다스 테스트를 해보고 일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일상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치료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테스트하는 이상으로 넘어갈 때 디지즈에 대한 서브타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전적인 스크리닝 상태의 세포군들을 만들어서 어떤 유전체를 갖고 있는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가를 미리 골라내서 이상에 대한 것들을 준비한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상황에 파워풀한 도구로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지금 예전에는 좀 비싸서 뭐 실험적으로만 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 근육 세포를 만들어내서 컬처하게 되면 패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회사도 차려져 있는 상태이죠. 그 동물 윤리가 강화되면서 과연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첫 번째로 크고 있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들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과연 지구에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가, 어딘가로 이주한다면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동물들까지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조금 저가의 상황으로 확보하는데 그 역분화 줄기세포가 또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3D 프린트가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주로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미리 그 만들고, 또는 외과 영역에서 뭐 혈관하고 하는 그 조직들을 미리 그 3차원적으로 만들어서 수술에 대한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장기를 그 이식이나 대체하는 용도로는 못 만들까에 대한 개념에서 노즐에 폴리머를 쓰는 게 아니라 세포 같은 것들로 조직 일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언젠가는 실제로 이러한 그 상상처럼 뭐 신장 같은 것들을 3D로 만들어서 이식을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생의학이라고 갖고 있는 거의 전략, 컨셉,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그 ECM을 차지하고 있는 생체 재료에 대한 금속, 뭐 세라믹, 폴리머를 비롯해서 어떤 그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컨셉으로 갖고 왔는지, 그런 차원의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의 장단점을 설명했었고, 인듀스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그 치료에서 예방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는 것처럼 재생의학적 치료 전략들이 점차 부각이 되면 이쪽 파트가 제1 퍼스트 라인으로 스탠다드,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질병군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에 대한 큰 개념들을 잘 이해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